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수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보험 전문가 강태수입니다. 네, 보험의 가치를 찾아주는 전문가님, 오늘도 어떤 보험의 가치를 찾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김재우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 효율적이고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재우입니다. 네, 오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통해 생명을 살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보험을 통해 생명을 살려주신다니 정말 오늘 내용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가입 순서의 꿀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험 가입은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고 또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강태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께서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지인이라서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뭐 믿고 맡겼다 였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보험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맞지 않은 보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보는 눈을 좀 뜨게 해드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험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면 뭐 집 리모델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집을 리모델링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집의 낡은 부분을 새로 인테리어 하거나 기존에 불필요했던 부분을 뭐 빼면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약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집을 허물었다가 다시 짓나요? 아니죠. 그건 재건축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집이 잘못 지어져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틀은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 리모델링은 뭘까요? 집처럼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추가하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빼고 이런 걸까요?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은 오래되고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빼는 건 되는데 더하는 게 안 됩니다. 추가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보통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거죠.
네, 이 필요한 담보를 넣고 빼는 게 자유롭지 않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사실상 보험은 리모델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을 좀 원하시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실까요? 네,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초에 가입을 할 때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험을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시다가 우연찮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내 보험이 이렇구나. 이 부분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유지하자니까 이것도 좀 손해 같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은 맞지도 않는 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많은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런 맞지도 않은 보험을 들었을까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사실 보험 잘 모릅니다. 물론 관심 있어서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는 보험을 들었는데 나 보험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주위를 둘러봐 보세요. 우리 집 기준으로 뭐 앞집, 뒷집, 옆집, 뭐 건너집 어딘가에 분명히 설계사님이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한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친한 오빠, 언니, 누나, 형,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믿고 가입하셨어요. 과연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볼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입 당시가 유일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잘 안 들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못 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좀 집중해서 듣고 앞으로 내 보험은 순서대로 잘 가입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보험 우선순위를 또 뭘로 뒀는지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 가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의 보험은 바로 이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하고 계신 만큼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인데요. 아마 아나운서님도 가입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이 실손 의료보험이 왜 단연코 1등이냐면 다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각종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하려면 치료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아나운서님 지금 현 시점부터 뭐 나이가 들어서 사망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 다치셔든 뭐 질병으로든 병원비로 쓰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내가 낸 치료비를 일정 금액을 제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장되는 범위가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질병부터 시작해서 뭐 큰 질병, 예기치 않는 상해 사고까지 이렇게 넓은 부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좋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도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갱신형 상품밖에 없어요. 그럼 갱신형이란 말이 뭘까요? 자, 보험에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이 있는데 쉽게 보면 갱신형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는 보험료가 변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보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보험이 끝날 때까지 매월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갱신형은 뭘까요? 보험료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내는 금액 그대로 매월 납부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낼까요? 그것도 처음에 가입할 때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나는 뭐 10년만 내겠다, 20년만 내겠다. 그렇게 설정하시고 납입한 다음에 그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갱신형 상품은 가입할 때 초기에는 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보험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유지하다 보면 여러 번 갱신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반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내가 정해놓은 기간만 내면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갱신되는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좀 선호하는데 이 실비는 갱신형 상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쓸 보험, 병원비, 치료비 이런 걸 생각하면
갱신형 상품임을 알면서도 보험료가 충분히 오를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득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필요한 상품인 거예요. 근데 이 실손 의료비도 세월이 흐르면서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세대, 2세대 실비가 좋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2세대 실비 보험을 뭐 예를 들어 생명사에 사망보험금이랑 몇몇 담보 이렇게 추가해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꽤 갱신돼가지고선 월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 실비가 아까워가지고 본인한테 지금 정작 필요하지도 않는 사망보험금을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세대 실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2세대 실비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갱신이 3년 주기로 갱신되는 게 있고 1년 주기로 갱신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3년 갱신은 보장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갱신짜리는 어차피 가입하고 나서 1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실비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세대 실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내 갱신 주기가 1년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그 사망보험금을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까지 유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실손 의료비 말고도 우리가 또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나운서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작고 소소한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걸까요? 그야 당연히 큰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겠죠. 큰 질병이죠. 예,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큰 질병은 우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치료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면 내 소득도 끊기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준비하셔야 될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대 질병에 관한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대 질병은 뭘까요? 바로 암, 뇌, 심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실 건데 보험금 받는 시점을 치료하기 전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치료받기 전에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 세 가지 병에 걸렸는데 우리 경제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경제활동이 멈추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3대 진단비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걸 왜 3대 질병이라고 부를까요? 대한민국 현재 사망률 10명 돌아가신다고 하면 5명이 이 세 가지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건데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을 알았다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닐 거죠. 분명히 완치자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왜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할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사실 해마다 발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되던 이 질환들이 현재는 30대, 40대, 심지어 20대까지도 발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치료 기간도 긴데 발병 환자들 늘어난다? 이거 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진단비를 준비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을 3가지로 나누는 곳이 있고 4가지로 나누는 곳이 있어요. 자,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여성 발병률 1위가 유방암이죠. 이렇게 발병 빈도가 높은 저 4가지 암을 소외감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 진단비에 10에서 20%만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비,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할 때 저 4가지 암이 일반암에 속하는 것으로 가입하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자, 뇌 관련된 것은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뇌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자, 아나운서님, 뇌혈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뇌출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뇌출혈. 뇌출혈은 뭘까요? 말 그대로 머리 혈관이 터집니다. 머리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해요. 그럼 터지는 거 말고 막히는 것도 있겠죠? 그럼 막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네, 맞아요.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뇌졸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보험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뭐 머리 MRI 검사해 보니까 뭐 꽈리가 있다, 뭐 혹이 있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터진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받으려면 막히거나 터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뇌 관련 보험을 생각하신다면 뇌출혈이나 뇌졸중보다는 뇌동맥류를 포함한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위가 가장 넓거든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는 3개의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막혀서 피가 더 이상 심장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이셨죠? 뭐 주인공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이렇게 윽 하고 쓰러져. 자, 근데 이게 완전히 막혀 쓰러지는 거지 반만 막히면요. 이걸 협심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래서 심근경색보다 협심증을 포함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담보가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거는 요즘 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 협심증만 협심증까지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자체에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심부전하고 부정맥이죠. 자, 심부전이 뭘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심부전은 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부정맥은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규칙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거나 이런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빈맥, 조동, 세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심장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좀 더 심장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 좀 더 넓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장되고 있는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손 의료비 외에도 말씀하신 3가지 질환 그 외에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위에 3가지 질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진단비를 말씀드렸어요.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말 그대로 이 병이 진단되면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지 뭐 경제활동이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단비를 준비하셨다면 이젠 치료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술비입니다. 자, 사실 수술비를 준비한 이유는 진단비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자기 부담금을 방어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진단비는 1회 지급뿐이에요. 근데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지급받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수술비 종류로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나눠지는 종수술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뭐 예를 들어 100가지, 뭐 120가지, 140가지 이렇게 각 보험사마다 지정해놓은 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급해주는 엔대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병 상해 수술비랑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렇게 모두 준비하시면 수술을 한다더라도 중복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좀 떨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대 진단비 외에 암 수술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심장 질환 수술비 이렇게 따로 또 준비를 하시면 중대 질환에 대한 그런 대비도 어느 정도 다 됐다 보여지는데 사실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고 좋아지다 보니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비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암에 대해 좀 불안하다 혹은 뭐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암에 대한 현대에 맞는 좀 고도화된 그런 치료비 플랜을 따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비 보험은 종류별로 다 중복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점만큼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정리해 주세요. 네. 실손 의료보험은 정말 의료비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암은 보험사마다 3가지로 구분하는 데 있고 4가지로 구분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요 4가지 암이 일반암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이라고 따로 빼서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주는지 이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준비하실 때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담보로 준비하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자,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이 협심증부터 보장되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가입을 하시되 나는 심장 자체에도 좀 힘을 좀 싣고 싶다, 좀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수술비는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장 기간 내내 수술 받을 때마다 지급받기 때문에 가성비면에서 보면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를 보자면 질병 수술비가 가장 폭넓고 그다음에 종수술비,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 순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실손 의료비 그리고 3대 질환의 진단비,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보험의 틀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쳤을 때 보장되는 상해나 재해 그리고 후유장애,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은 검토하시면서 나중에 검토하시면서 본인의 여유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정말 유익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김재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재가보험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현재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사회자님, 현재까지 그 수많은 보험 안내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가보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요. 조금 생소한 보험 이름이기는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건강이나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재가보험은요, 한마디로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대비를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이 재가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혹은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려볼 건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매년마다 먹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나이입니다. 예, 불변의 법칙이죠. 세월에 따라서 우리 나이 또한 한두 살 더 들게 되는데요. 사회자님은 내가 60대가 되면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상상해 보셨나요? 글쎄요. 60대는 아직 조금 멀리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개인마다 격차가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60대가 되면은 상식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미 많은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하고 올바르게 유지했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데요. 현재 제가 관리하는 노년층 분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나이가 드심에 따라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했더니 무려 10명 중에 7분이나 돈도 없는데 아픈 게 가장 서럽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분들과 달리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고 내 몸 걱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가보험,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셔야겠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첫 번째 자료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기 좋은 이제 인구 변화 그래프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과거부터 보시면요. 60년대 사회적 흐름이 이제 농업사회 기반이었고 베이비붐 시대이다 보니까요. 출산율 6.3명에 압도적으로 0세에서 19세까지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가운데 현재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또한 다들 대략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출생률은 우려스러울 만큼 이미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많이 여러 번 주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칸 한번 보시겠어요? 과거에 비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에서 20%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다는 것이죠. 확실히 의료기술 발달과 여러 좋은 시약들이 출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노인 인구수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책 또한 노후 복지 관련해 힘을 쏟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먼 미래 오른쪽 그래프 이제 미래까지 추측해 보았는데요. 2070년도쯤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마도 어르신분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미래에는 노인 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가보험을 설명하기 앞서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돌달기도 두들기듯이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현재 100세 시대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자분들 매달 생활비로 부부 평균 260만 원 정도 필요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시대가 점점 변화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또한 고려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가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꼭 되묻고 싶었습니다. 사회자님, 실제로 그 인구수 그래프와 이렇게 노후 생활비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확연히 좀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고령층의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든가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되면요, 이런 경우 이제 입원하기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간병 비용으로 인해서 간병 파산, 노노 간병, 간병 지옥, 간병 자살 같은 이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년 전 한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간병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둘째, 노년층 분들은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셋째, 나는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적 흐름과 걱정거리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회자님,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 또한 전문가로서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럼요.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재가보험으로 든든한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자, 먼저 재가보험이란 장기 요양 보험 형태로 가입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필요한 간병 및 요양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단순하죠.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이 아닌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요양 보험이라 했으니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격 및 절차가 있겠죠? 자, 자료를 보시면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 65세 이상이시면 그 누구나 건강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직원분이 방문하셔서 기준에 따라 어르신분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과 함께 등급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본인 상태에 맞는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그중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유효기간, 그 서비스 설명,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등 적혀 있는 그 인정서를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급수에 맞는 월 한도액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판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준비한 자료 보시겠어요? 1, 2등급은 심신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이시고 생활 부분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등급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한 치매, 그리고 중풍 등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의식주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1, 2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셔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생활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 4등급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살아가시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받는 등급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팡이를 사용하신다거나 뭐 허리 디스크, 뭐 고관절, 이렇게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선에서 가장 현재 많이 판정받는 구간입니다. 나머지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분들이신데요.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경증 치매부터 인지 능력 저하인지 기준 삼아서 판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총 6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를 지원합니다. 현재 판정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들 애용하시는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둘째,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추어서 자택으로 방문해서 목욕 제공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방문 간호입니다. 간호사 또는 그 의료 관련된 분들이 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간호 및 진료를 요양하시는데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주야간 보호센터, 일명 노치원이라고도 하죠.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요양기관에 직접 들리셔서 신체 활동 및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그 아이들 학원처럼 픽업 차량도 직접 오기도 하고요. 동년배 어르신들분끼리 레크레이션 활동하듯이 많이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섯 번째, 단기보호. 요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요양기관 보호하에 활동 지원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복지연구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인지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팡이, 뭐 휠체어, 그리고 미끄럼 방지 양말 등 이런 것들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내 나이 65세 때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내 상태에 맞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월 한도액 선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사회자님,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노후에 어느 정도 편하시겠죠? 네, 그러네요. 저는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 방문 요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즉 주야간 보호센터죠. 그리고 복지용구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용하시고 매달마다 가입해 놓은 보험사의 보험금도 청구해서 노후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재가보험, 이 가입해놓은 보험사에 매달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입 당시 정해놓았던 보험 보장 금액을 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매월마다 지급받는 상품이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등급 판정 받고 재가 서비스 이용해서 가입해놓은 보험사에 매월마다 영수증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재가보험 설명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요양 등급 판정도 받고 나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이용하고 가입해놓은 보험사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정말 좋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재가보험 미리 가입해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가보험을 잘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이 재가보험 보험사 가입 시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재가보험은 나이가 좀 더 어릴수록
미리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내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당연히 높게 산정되겠고요. 물론 나이 상태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 보험사 보험 가입 시 그 인수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뇌에 관련된 그 혈관 질환을 좀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질병이라든가 이미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한번 가입 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입 시에 그 5, 60대 분들은 특히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보험료를 낮춰서 나이 면제 조건을 확인해 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60살이신 분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면은 65세 때까지 65세 때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5년 동안만 보험료를 나입하시고 65세가 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자님, 앞으로 내게 닥칠 노후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해결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험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험 우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준비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없을까요? 네,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제가보험 듣기만 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 제가 서비스 이용 시 아까 말씀드린 방문 요양이라든가 목욕, 주야간 센터 등 이용하실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제가 서비스는 이용 시에 이 본인 부담금 15%고요, 15%이고요.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이렇게 산정되어 있고요. 내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월 한도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야간 보호센터는요, 등급에 따라 시간대별로 비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 보호센터와 사용 시간을 조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좀 더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분들이 간혹 좀 혼동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양 등급을 판정받았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판정을 받고 제가 또는 시설, 요양보호센터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세 번째, 보험 준비하시는 분 중에 이제 관련돼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보험 가입 시 그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그 단순 보충제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투약 중인 뇌 영양제를 고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지 위반으로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오니 꼭 내 과거 치료력 및 투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장기요양 판정을 최초로 받았다고 해서 그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등급마다 2년에서 3년 내지 사이로 재판정을 또 받으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험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무분별한 보험 가입은 피하시고 꼭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보험 가성비 있게 꼭 보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재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또 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암 치료비 관련 보험 그리고 실사례를 통한 셀프 진단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보험을 가지고 계실 때 암 진단비만 가지고 계시고 암 치료비는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설명에서 암 진단비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암 치료비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항암 약물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로봇 수술, 그리고 그 외 수술로 나눕니다.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고 레보아이 수술이 있고요. 그 외 수술로는 관열 수술, 그리고 비관열 수술이 있습니다. 관열 수술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말 그대로 피를 본다. 그리고 비관열은 피를 보지 않는 수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열 수술은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 피를 보는 수술, 그러니까 개복 수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관열 수술들은 예를 들어서 용종을 뗄 때 내시경을 통해서 피를 보지 않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번 볼게요. 약물 치료는 1세대 화학항암, 그리고 2세대 표적항암, 3세대 면역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1세대는 X선 치료, 그리고 2세대는 세기조절, 3세대는 양성자,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암 치료는 크게 옛날 방식 치료가 그리고 최근 방식 치료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 치료라고 하면 수술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수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렸으면 폐 좌우 한쪽에 절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방에 암이 걸렸으면 유방에 암 걸린 부분을 절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위에 암이 걸렸으면 위에 암이 걸린 3분의 1을 절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몸 전체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받는데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진다든지 메스꺼움으로 구토를 인해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치료법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67%의 암 환자들이 이 치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왜 이런 치료를 포기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67%라고 하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지 전문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유는 암 환자 스스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수술을 하게 돼서 내 몸이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항암 치료까지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엄청 낮아지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1년 안에 치료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거를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해볼게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되면 이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너무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치료의 암 치료법은 크게 표적항암 치료가 있고요. 둘째로 면역항암 치료, 세 번째로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는 구강으로 약만 먹어서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어서 머리털도 안 빠지고 구토도 안 나서 그 전보다 밥을 더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면역항암 치료인데요. 면역항암 치료는 대표적으로 카티 치료법이 있어요. 카티 치료법은 내 몸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유전자에 맞는 면역 주사를 만들어 내 몸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1회만 주사를 한다라고 하면
암이 낫는 그런 신기한 치료법인데요. 자, 다음으로는 중입자 치료를 또 알아볼게요. 중입자 치료는 MRI 같은 기계에서 암만 타겟해서 방사선을 쏘여서 암을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2분만 쏘이게 되면 암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10회를 반복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꿈의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이 치료법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돈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원정을 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표적항암 치료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면역항암 치료는 1억에서 2억,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서 힘들게 치료를 받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 20년을 보고 현재를 봤을 때 그리고 미래 20년을 봤을 때 이러한 표적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면역항암 치료가 의료기술이 더 계속 발전을 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실 사례를 통해 담보들이 잘 되어 있는지 셀프 진단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각 담보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보험에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했고 빨간색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파란색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꼭 필요했는데 없는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각각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각 1억씩은 준비를 하셔야 이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보통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스텐스 삽입 수술인데요. 이 부분은 스텐스 삽입 수술은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고해감 진단비. 이 부분은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가지고 있어도 이제 괜찮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해감은 어떤 암이냐? 뇌암, 뼈암, 혈액암 등이 있는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발병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서 일반암 진단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는 진단금과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기준으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진단만 받았을 때 돈을 받는 것과 수술까지 받았을 때 돈을 받는 것, 과연 어떤 게 유리할까요? 예, 저 같으면 진단만 받았을 때 돈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 쪽이 보장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폭이 좁은 것들은 없애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장 쪽에서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장폭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아니면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빨간색 부분인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장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3%에서 100%까지 보장해주는 후유장애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드렸는데요.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